가장 잘 쓰인 소설의 모범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첫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이 이제 안나 카레니나이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필히 읽어볼 만한 작품입니다. 문학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이 결혼 생활입니다. 사회 소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결혼 소설이라든가 가정 소설, 가족 소설로서도 이 작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테마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작품의 특히 주제와 관련해서 결혼 문제, 가족 문제, 또 이게 성의 문제에 관한 톨스토이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작품 속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작품을 지금 이제 오늘의 독자가 읽을 때 뭘 배울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7년인가 그 영국 작가들 설문조사에서 가장 그 위대한 소설, 최고 소설이 무엇인가 이 설문이 있었는데 안나 카레니나가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마담 보바리였는데 플로베르 작품이고, 세 번째가 다시 전쟁과 평화였어요. 그다음 네 번째가 그 나보코프의 롤리타 이런 작품 손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었는데, 물론 영어권 소설가들 설문이긴 하지만 뭐 한 가지 이제 그 지표가 됩니다. 톨스토이 소설의 성취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보기에 그 톨스토이 소설을 넘어서는 소설은 없다는 뜻입니다. 넘사벽 이런 뜻인데, 특히 이제 이 안나 카레니나와 관련해서는 그 여전히 그 어떤 소설의 그 표준적인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가장 잘 쓰인 소설의 모범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첫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이 이제 안나 카레니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텐데, 톨스토이 작품에서의 맥락에서 보면은 톨스토이가 쓴 유일한 장편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흔하게 쓰는 개념으로 치면은 이제 세 편의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으로 전쟁과 평화 같은 첫 번째 장편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안나 카레니나, 그 다음 부활, 이 세 작품이 있는데, 톨스토이 스스로 꼽은 걸로는 안나 카레니나가 유일한 작품입니다. 왜냐, 앞에 작품 또 뒤에 작품은 소설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명칭이 작품의 실상이 잘 부합하지 않아요. 러시아어로는 이제 소설을 로만이라 부르는데, 이제 영어의 장편 소설 노벨이라고 이렇게, 영어는 뭐 별개 별도의 용어를 갖고 있는데, 그 불어나 뭐 독어나 러시아어나 다 이렇게 로만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로만, 그러니까 이런 로만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작품이 이제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제 이 로만으로서 이 작품 안나 카레니나의 그 완성도와 성취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70년대 작품이고요. 70년대 중반에 잡지에 연재가 되고 78년에 단행본으로 이렇게 출간됩니다. 1878년입니다. 톨스토이 작가 데뷔는 이제 52년이기 때문에 60년대 대표작으로 이제 전쟁과 평화가 앞서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단행본 출간이 69년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상당한 분량의 대작인데, 이건 톨스토이가 붙인 후기에서 이 작품은 장편 소설이 아니고 로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역사 연대기도 아니고 서사시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은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발표하던 시점에는 그 분류 카테고리가 없어요.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장르인 겁니다.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이제 소설로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조정하게 되면 이제 소설의 모양새를 갖게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작품에 들어있는 역사 철학이 다 빠져야 돼요. 그 역사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상당 분량의 성찰을 이렇게 이 작품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에필로그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에필로그가 2개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건 상식적인데 에필로그가 2개 있는 작품 다 이상한 작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결말이 있는데 이야기를 다 끝냈는데 그리고 이제 후기까지 붙여놨는데 나중 후기를 또 덧붙이고 있으니까 그게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를 뭐 분명히 톨스토이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작품을 쓴 이제 목적에 비추어서 그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미학적인 고려보다는 다른 데 목적을 둔 그런 작품입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의 로만이라는 건 예술 장르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술적인 어떤 완성도나 성취를 목표로 한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역사에 대한 이제 자기 성찰에 더 큰 비중을 둔 작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뭐 사례가 되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 대한 평 중에 가령 동시대 작가 뚜르게네프도 있고 그 다음에 플로베르. 이 뚜르게네프란 작가는 이제 주로 프랑스에 오래 머물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보다는 프랑스에서 더 인기가 있었어요. 프랑스 당대 그 최고 작가들 명사들과 이제 교분을 갖게 됐습니다. 플로베르하고도 아주 절친했어요. 그리고 플로베르한테 이거 추천해가지고 전쟁과 평화 추천해가지고 이제 플로베르가 이 작품을 읽기도 했습니다. 평도 했는데 플로베르는 1821년생이어서 이제 톨스토이보다 조금 연배가 위입니다. 뚜르게네프하고 톨스토이는 한 10년 연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8년생이어서 플로베르하고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연배입니다. 근데 둘이 이제 동일한 평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작품은 대단히 뛰어나다. 예술적으로 뛰어났는데 다만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 철학에 관한 부분은 좀 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그것만 빼면 이제 소설로서 이렇게 훌륭해요. 소설로서 훌륭한데 거기에다가 우격다짐식으로 그 역사 철학적 성찰을 이렇게 더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 이게 소설이라는 걸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이 작품의 흠입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그걸 감수하고자 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작품의 어떤 주안점이 예술에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하는 거. 그게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안나 카레니나에 와서는 근데 톨스토이가 아무런 애누리 없이 이게 이제 자기의 하나의 그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됐었는데 그 자료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이게 완벽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덜어낼 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유형의 작품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의 힌트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완벽한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그다음 더 쓸 게 없잖아요. 이게 정점인데 이걸 넘어서서 이런 작품 또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톨스토이가 그만한 작품 더 쓰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게 이제 다른 의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은 톨스토이는 이런 유형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목적.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예술적인 의도를 갖고서 완성한 작품으로는 이게 유일한 장편입니다. 이 두 작품은 둘 다 이제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츄샤하고 넬류도프의 이야기를 뭐 담고 있는데 잘 알려진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품의 내용 읽다 보면 이제 이야기는 둘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다른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러시아 당대 러시아 사회의 모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이제 사법제도나 또는 뭐 종교, 그다음에 유형제도 등등 또 뭐 토지 문제라든가 온갖 이 사회의 제반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작품이지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는 거기에 비하면 부수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작품, 이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사이드로 좀 특이한 작품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치면 이제 단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썼는데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완벽한 예술 작품을 쓴 이후에 톨스토이가 더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그 작품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앞서 이제 가장
뛰어난 작품, 그 위대한 이제 사회 소설이란 평을 듣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작품은 문학이 혹은 소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최대치로 그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최고 성취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한계를 정확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작품 쓰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은 뭐 문학을 전공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뭐 너무 당연하게도 필히 읽어볼 만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뭐 문학 혹은 소설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그와 동시에 같은 그 어떤 지점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 문학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더 얻어낼 수 없는 거라면은 다른 작품에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20세기 소설들이 조금 더 있긴 해요. 20세기 소설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그 자체로 그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뭘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늠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흥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결혼 생활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 소설로 이제 그 이외에 뭐 굉장히 많은 그 러시아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거리만 보자면 이제 안나와 뭐 레빈의 이야기. 안나는 이제 결혼의 그 파경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안나 이야기는, 레빈은 이제 뒤늦게 그 키티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이렇게 초입에 접어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대비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결혼이라는 그 어떤 주제를 두 커플을, 여기 뭐 커플은 이제 비교 대조되는 커플로 하나 더 나오긴 합니다. 이 안네 오빠 스티바하고 그다음에 그 다리아 돌리 커플이 더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세 커플 정도를 모델로 해서 결혼의 여러 이모저모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탐색하는 그런 작품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대 소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을 다룬 작품. 그러니까 이 가장 위대한 소설이 그 주제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요건인데, 결혼에 대한 해부도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앞에 전사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영소설에서의 그 제인 오스틴 소설입니다. 오스틴 소설은 이제 1810년대. 오스틴이 17년에 죽네. 그러니까 한 11년부터 17년까지 뭐 한 6편의 장편 소설 쓰는데, 생전에 4편 쓰고 사후에 2편 나와가지고 6편의 장편 소설입니다. 뭐 유작이라고 이제 더 나온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6편의 장편 소설이 이제 오스틴 문학을 대표하게 되는데, 오스틴은 물론 이제 오늘날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읽히는 이제 영국 소설가이긴 하지만, 당대는 그 정도의 존재감은 없었고요. 이런 그 오스틴의 명성의 위상은 이제 19세기 말 정도에 가서 조금 이제 그런 뭐 위상을 조금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20세기 말에 와서야 오늘날의 이렇게 오스틴이 됩니다. 이 작품들이 이제 영화되고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좀 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한테도 친숙한 작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하고 이렇게 비교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스틴 소설의 그 이제 소설사에서 이렇게 갖는 의미는, 그 소설이라는 게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가장 잘 보여준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18세기 소설만 하더라도 결혼이 중심 테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중심 테마가 되는 건 19세기 소설에 와서. 그러니까 소설의 효시라고 되어 있는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만 하더라도 결혼하고 무관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결혼하고 끝나는가? 그거 전혀 아니고요.
돈키호테가 사랑하는 그 여인 두시네아가 있긴 하지만 작품에서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적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예, 근대 소설 효시라고는 하지만 우리하고는 상당한 이제 어떤 거리감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작가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17세기 초예요. 18세기 그 영국의 모험 소설들도 있고 감상적 소설들도 있는데 그 세계도 우리로부터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오스틴 소설의 실감은 이게 그 같은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풍속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이 오스틴 소설이 왜 오늘의 독자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는가에 대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제 특히 여주인공들이 그런데 오늘날의 독자들이 바로 이렇게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스틴의 동시대인 겁니다. 오스틴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왜 친밀감을 갖게끔 해주는가. 이 패러다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래서 오스틴 소설 변형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영화나 뭐 이런 뭐 소설이나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작품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오스틴류의 작품들이 그간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전히 읽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패러다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뭐냐면 이제 결혼이 이제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리고 왜 중요한가 그리고 결혼에서 핵심적인 그 어떤 요소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스틴이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 대놓고 얘기하는 문화는 아닌데 이게 이제 재산이라고 하는 거 결혼에서의 핵심이 이거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오만과 편견 같은 작품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 바로 저 인물 소개한 다음에 연수입이 나와요. 어디 영지가 있고 연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몰래 알아는 봐요. 몰래 알아는 보지만 뭐 건물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대략 어림 정도 할 뿐인데 여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연수입 얼마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 지위 혹은 계급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기본 조건이에요. 오스틴 소설에 대한 그 가장 흔한 착각이기도 한데, 그래, 그 재산보다는 그래도 각자의 감정이지, 사랑이 더 중요하지. 이거 작품 잘못 읽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고, 이 조건을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고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그렇게 중요시하면 이게 소설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설의 문턱에서 실격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건 현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스틴이 이제 아주 뭐 자기 경험도 있는데 이 경험적 세계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계산법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이제 오스틴의 소설들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입니다. 요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세대 정도 지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보통 동화는 끝나요. 결혼하면 해피엔딩이라고 해서 끝납니다. 아이들이 알면 다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불륜 동화는 없어요. 아니, 뭐, 제가 모르는 사이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바람이 났다. 뭐 이런 동화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건 동화에서 다루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를 잃었다거나 이런 건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양상은 똑같아도 이제 눈 맞아서 엄마가 도망갔다.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동화에서 다루는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결혼해서 끝나는 게 보통 오스틴 소설인데, 그럼 이제 시간 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륜 소설 내지 간통 소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문학의 의무입니다. 이걸 다뤄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3대 간통 소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1850년대부터. 많이 이제 읽히는 작품 중에는 주홍글자 같은 작품도 있고, 이 멜빌의 작품입니다. 이게 1850년 작품이에요. 딱 정확하게. 일단 마담 보바리 같은 이제 대표작도 플로베르의 대표작도 이제 57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테마의 끝장을 보여주는 작품이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소설로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제 결혼 소설이라든가 가정 소설, 가족 소설로서도 이 작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왜냐면 이 테마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서서 다룬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글자는 조금 특이한 작품이에요. 이게 약간 이건 소설 아니고 이제 로맨스이기 때문에 로망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르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로망스는 이제 호선의 특이한 정의인데 약간의 그 약간 이제 판타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호선의 구분법으로는 그 대낮에 햇빛에 비치는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은 이제 그 햇빛에 비친 세계를 다루는 거고 로망스는 달빛에 비치는 세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달빛에 비치는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하고 어렴풋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게 과연 사실일까 의심스러운 대목들도 있어요. 그런 걸 의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호소는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망스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주의 문화에 해당하는 이제 마담 보바리나 이런 거랑 조금 다릅니다. 마담 보바리도 사실 그 플로베르한테는 좀 특이한 작품인데 우리는 이 작품만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플로베르가 이런 작품을 의뢰 썼을 거로 생각하는데 플로베르가 가장 쓰기 싫어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플로베르는 이 작품 때문에 뭐 풍기문란으로 이렇게 고발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곤욕을 치르기도 했어요. 플로베르는 돈만 있다면 이거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우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이력에서 지워도 되는 작품이에요. 이 마담 보바리는. 그렇지만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플로베르의 가장 중요한 작품. 문학사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기로 쓴 작품이기 때문에 플로베르는 이제 원래 쓰고자 하는 작품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약간 낭만주의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플로베르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여기 플로베르 필생의 작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약간 사실주의 소설로는 감정교육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60년대에 나오는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이제 열중하는 작품은 성 앙뚜아네 유혹 같은 작품이 있는데 그 중세 배경의 그 수도사 이야기인데 수도사의 환타지를 다룬 그런 작품인데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려도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죠? 이게 그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걸 쓴 다음에 이제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그 플로베르의 절친들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32시간 동안 읽어줬어요. 4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4일 동안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평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흘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거는 졸작이다. 너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플로베르는 생각이 좀 달랐는데 그러고서 이제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런 거 쓰지 말고 이런 이제 사실주의 소설 써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플로베르가 어깃장으로 쓰게 되는 게 마담 보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순전히 친구들 덕분에 쓰인 그런 작품입니다. 친구들이 그 작품을 성 앙뚜아네 유혹이라든가 이런 작품 격찬했다면 결코 쓰지 않았어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플로베르가 이제 작심하고 보란 듯이 쓰게 됩니다. 내가 이런 유형의 소설을 내가 못 써서 쓸 줄 몰라서 안 쓴 거 아니라고 하는 것, 못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자 쓴 작품입니다. 덕분에 좀 고생하는 인물들이 좀 고생합니다. 이 주인공들이 그 플로베르의 불타는 그 복수심이 인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마담 보바리도 아주 비참하게 죽고요. 그다음에 남편 샤를르도 어이없게 죽고 그러고 세트로 죽은 다음에 이제 불쌍한 딸은 이제 공장에 그 노동자가 되고 하는 결말로 끝납니다. 이런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간통 이 시골 의사 부인이 정부들과 바람이 났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얼마나 이게 꼴사납게 그리고 있냐면 이제 플로베르란 작가는 그 작품만 보면 인간 혐오증자 같아요. 특히 이 작품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원래는 마담 보바리가 파산해서 경제적 개인 파산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시리에 차서 이제 극약을 먹고 이렇게 자살하게 되는데 자기는 실연해서 죽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착각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걸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키호테와의 차이점입니다. 돈키호테는 막판에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내가 이게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그 뇌수가 말라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 이상이 돼 가지고 이제 편력 기사의 그 모험에 세 번이나 나갔다 들어오게 되는데 막판에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각성을 보여주면서 끝나게 되는데 마담 보바리는 플로베르가 그 돈키호테의 애독자여가지고 뭐 그런 결말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전혀 다른 결말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코 어떤 인식의 깨달음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마담 보바리인데 그 다음에 간통 소설은 이제 요 이후에 독일 소설로도 가요. 에피브리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독일 버전의 간통 소설인데 90년대 말에 이렇게 나오는 작품입니다. 폰타네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건 이제 독일이 이제 이런 근대 소설의 그 약간의 이게 뭐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지진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독일은 또 나름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주의 발달이 상당히 지체됩니다. 독일은 이제 대신에 낭만주의 문학이 있어요. 낭만주의 문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만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 비더마이어 이런 문학 때문에 이 사실주의가 좀 상당히 이렇게 지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통 소설도 덩달아서 늦게 나오게 됩니다. 폰타네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인데 폰타네의 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세기로 넘어와서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든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채털리 부인의 연인 같은 거는 이제 톨스토이 작품을 나란히 두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렌스 자신이 그런 거 의식하고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과 비교해 보아도 스케일 같은 면에서 안나 까레니나가 그 대단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담 보바리와의 차이점도 그런데 이거는 한 부부의 파경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작품은 훨씬 더 좀 스케일이 커요. 안나 까레니나는 적어도 세 부부를 이렇게 대조해 보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령 저런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마담 보바리의 불행은 이게 한 개인의 불행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좀 모자란 남편과 또 모자란 아내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은 이제 그런 반론의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결혼의 모든 가능성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 저런 유형. 그래서 서두부터가 이제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으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내가 다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넘어서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어떤 다른 모델을 따로 상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쨌든 이 톨스토이가 굉장히 넓고 촘촘한 그물을 이렇게 던져놨기 때문에 거의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기혼인 분들도 있고 미혼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기혼인 분들은 이제 저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 계신지 그런 분들 계시면 소설 쓰셔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쓰지 못한 소설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다 이렇게 포섭되는 겁니다. 이 그물망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결혼이 어떻게 해서 이제 파경에 이르게 되는가. 여기 루트가 있는데 이제 결혼 소설, 그 다음에 간통 소설,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나와야 되네? 이혼 소설이 나와야 돼. 뭐 이혼인데 이제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이혼 안 되는 소설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혼이 화두인 소설까지. 요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그 소설이 아니어서 그런데 인형의 집 같은 작품.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파경에 이른 그 이제 부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라가 집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인형 이제 파트 2 보게 되면 노라가 15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혼 그 서로의 도장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게 나옵니다. 그 또 안 돼서 또 나가고 하는데 어쨌든 여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제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요 결혼의 파경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톨스토이는 이혼은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건 이제 작가적 사심의 반영인데 이혼은 절대안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혼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나가 이게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작품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행복한 결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나 모델만 하더라도 안나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회의적인 부정적인 어떤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대안은 이제 레빈하고 그 키티 모델, 이게 이제 행복한 가정의 한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작품의 결말에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저는 작품을 쓰기 시작할 무렵에 톨스토이가 가졌던 생각하고 끝낸 무렵의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쓰는 과정에서 작가의 견해가, 특히 이 결혼관에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추정을 하게 되는 거는 이 작품을 끝낸 다음에 쓴 책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 바로 다음에 쓰게 된 책이 참회록 같은 책입니다. 이게 1882년에 나왔다가 이제 금소가 되는 책이기도 한데, 톨스토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조금 걸리는데 이거 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탕으로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래서. 그리고 작품으로는 크로이체로 소나타 같은 작품이 있어요. 이게 1889년작입니다. 크로이체로 소나타도 결혼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내용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아내 불륜을 의심해서 아내를 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단검으로 이렇게 그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한 인물, 미치광이 남편이 아내를 죽인 그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고, 이 작품 문제성은 그 톨스토이의 의도이기도 한데 이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문제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 카레닌이 그 안나의 불륜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그 안나를 살해했다거나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요 크로이체르 소나타 같은 작품에서의 남자 주인공 남편은 그런 이유로 이제 아내를 이렇게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불가피한 그런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작품의 그 최초 집필 의도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이제 그 첫 문장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작품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제 그래서 독법이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두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제 여기에 톨스토이도 있어요. 이 작품을 구상하고 이렇게 써 나가는 톨스토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 끝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시점이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쪽 시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쪽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 첫 문장에 준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 두 가지를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교훈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 행복한 결혼 혹은 가정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약간 교훈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적으로 이제 안나와 브론스키 대신에, 혹은 안나 카레닌 대신에 레빈과 키티, 저기 어떤 모델을 우리가 모범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쪽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쪽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이쪽 시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 이제 참회록이라든가 크로이체르 소나타 같은 작품에 기대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도 한데, 이쪽 시점에서 톨스토이 견해는 모든 결혼은 불행하답니다. 이 참회록에서의 핵심적인 주장인데, 결혼은 그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기만에 속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릴 수도 없네요. 여기 참회록에 나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게
안나 까레니나 영화 중에는 소피 마르소 주연의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영화 서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나 까레니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영화에서의 서두는 그 작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참회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참회록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레빈의 꿈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레빈이 사냥 중에 이제 맹수에 쫓겨가지고 막 이제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제 우물에 빠지게 되는데 빠지면서 이제 이 관목 가지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용이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여기 용이 입을 쩍 벌리고 있고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활로가 없어요. 밖으로 나와도 죽고 힘 빠져도 또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진리란 무엇인가? 톨스토이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인데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유일한 진리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불확실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확실한 거, 우리가 죽는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이 매달려 있는 와중에 여기 그 관목에 벌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꿀이 흘러내리는데 그걸 핥아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시 자기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꿀에 이제 도취돼가지고 이 꿀이 뭔가 하면 이제 이게 기만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죽음이란 진리를 보지 못하게끔 이게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기만인데 이 인생에는 두 가지 기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술입니다.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그러니까 그 불가피한 기만인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그건 아니고 톨스토이의 제안은 그게 분명합니다. 톨스토이가 가장 혐오했던 게 기만이에요. 기만, 거짓말, 위선, 속임수 이런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가장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렇게 규정할 때는 이것들과 예술이나 가정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후기 톨스토이의 결단은 뭐냐면 이것과 작별하는 겁니다. 예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그래서 이 작품 안나 까레니나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가장 그 완벽한 예술성을 그 지닌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자부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말년의 톨스토이는 그런 사실 자체를 망각해버려요. 이게 나부코프란 작가가 가장 흥미롭게 인용하는 에피소드인데 나부코프는 부러워서 인용합니다. 톨스토이가 만년에 그 자기 서가에서 책을 빼서 읽어보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표지를 보니까 안나 까레니나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톨스토이가 있는 겁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쓴 작가 톨스토이가 있고 그랬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톨스토이가 있고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넌센스잖아요. 자기가 쓴 작품인데도 이제 자기가 못 알아볼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두 명의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부정하게 되는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 완전히 부정하게 돼. 그러니까 이쪽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점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완벽한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대비시키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쪽 시점에서 보면은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빌미가 되는데 이거 부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부정의 대상이 돼요. 톨스토이는 그래서 가출해서 죽습니다. 아니 그 가정 부정했는데 어디서 죽어야 되나요? 이게 집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부정했는데 집 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생각과 삶을 일치시키고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10월 말에 가출해서 11월 초에 죽습니다. 집 나가서 일주일 만에 죽어요. 뭐 거꾸로 보면 집이 좋다는 뜻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집 나가서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 역사에서 죽습니다. 시골 역사에서 이제 시골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이제 시골 역사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는 이제 그래도 유해는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이제 톨스토이 영지에 묻히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유언에 따라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봉분도 만들지 못하게 했고 묘비도 세우지 않게 했습니다.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묻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아내 소피아 베르스도 이제 같이 묻히게 됩니다. 지금은 나란히 묻혔어요. 나란히 묻혔는데 원래는 이제 식별 뭐 어떤 표지 같은 것도 세우지 않게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또 꽃도 갖다 놓고 해서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 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숨을 거두고 그렇게 자기 영지에 지금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어쨌든 톨스토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 안나 까레니나 이후에 그러니까
78년인데 이 이후에 흔히 이제 정신적 위기를 경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위기 상황을 이제 잘 그 대변해준 에피소드가 요 나그네 우화입니다. 그리고 그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예술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부정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이 작품에서 교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쓴 작품이긴 하지만 정반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 읽기가 조금 그 애매해집니다. 이 작품에서 뭘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애매해지게 됩니다. 이런 편에서 읽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과격한 그 어떤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첫 문장만 보면 이제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을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읽고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뭔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책 덮을 때쯤에는 그게 아니구나. 결혼은 이게 기만이구나. 모든 결혼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으셔야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덮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술한 소설이라면은 괜찮아요. 이런 결론에 이르러도 뭐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이제 제쳐놓을 수가 있는데 완벽한 작품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필연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읽으시려고 했는데 제가 초를 친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좀 문제성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자료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불행한 가정에 맞춰집니다. 여기 비슷한 가정 이야기를 이런 세계를 잘 대변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가정이라든가 결혼의 세계에 대해서 잘 대변하는 인물은 이제 그 돌리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아 올케죠. 안나의 올케입니다. 자기 오빠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남편 스티바가 바람 피는 바람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나가 처음 등장하는 거는 이 작품에서 이제 페이지를 좀 한참 넘긴 다음에 요 얘기가 한참 나온 다음에 이 기차를 타고 이제 안나가 모스크바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오빠하고 이제 브론스키가 마중 나갑니다. 근데 이제 같은 객차에서 이제 우연찮게도 이 브론스키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합석해가지고 내내 대화를 나누면서 왔어요. 각자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연배 차이는 있어요. 연배 차이는 있는데 안나는 이제 30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제 젊은 부인 정도 되는데 젊은 부인 이전이죠. 지금은 촌 나이가 벌써 우리도 30살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 결혼 이전인데 어쨌든 러시아는 보통 이제 20세 정도로 결혼하기 때문에 한 결혼 10년 차 정도 되고 아들 세르자가 이제 8살입니다. 근데 안나는 이제 초반 설정이 결혼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아들 세르자를 낳은 이후에 처음 아들과 떨어져서 혼자 먼 길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빠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얌전했던 걸 보입니다. 뭐 다른 사고는 없었던 걸로.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들켰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스티바가 오랜만에 바람 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오랜만에 들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티바는 내내 자책합니다.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고 실수했다고. 왜 들켰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이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엥겔스가 한 말도 있는데 엥겔스 책은 이제 마르크스 죽은 다음이니까 80년대 중반에 나옵니다. 근데 엥겔스가 이 부르주아 가정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귀족 계급이긴 하지만 부르주아 가정에 대해서 이 결혼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매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난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남편, 이건 이제 매춘은 남편 몫이고요. 그다음 나은교는 아내 몫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르주아 가정은. 부르주아적 결혼 생활은 왜 그러냐면 결혼이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여기 오스틴 모델은 이제 재산에다가 이제 그 이 사랑이 좀 결합돼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스틴 모델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서로 간의 그 소통이에요. 대화입니다. 오스틴은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적으로 좀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그 지적으로 수준이 맞기 위해서는 이제 책을 읽어야 돼요. 여기 저 독서 권장용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산과 독서 이게 오스틴 모델이기 때문에 오스틴이 사랑하고 이게 말 없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열정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오스틴 모델은 달라요. 이게 대화를 해야 돼요. 오문과 편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하고 엘리자베스하고 서로 빠지게 되는 건 대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가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 대화가 된다는 거는 보통 이제 여자들을 당시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이제 교육 수준이 낮다고 또 독서가 빈약하다고 얘기하고 남자 주인공들이 되게 좀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말도 맞받아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좀 매혹을 느끼게 됩니다. 미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 미모 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저 오스틴 소설에서는 이제 여주인공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대개 작가를 닮게 돼 있어요. 작가를 닮는데 작가 오스틴이 이제 뭐 미모는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은 거. 오스틴이 제일 자랑할 만한 게 그거잖아요. 그 열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스틴 소설의 어떤 세계인데 근데 그 말씀 왜 드렸나? 어쨌든 이제 그 정략 결혼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만 빼면 독서 빼면 여기도 정략 결혼입니다. 재산복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식이에요. 연애 결혼이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애는 원래 소스가 좀 다릅니다. 연애는 이제 로망스에서 옵니다. 중세 로망스에서 기사 로망스나 기사들이 돈키호테도 마찬가지인데 둘시내에 대한 열정적인 그 사랑. 근데 만난 적도 없어요. 연애는 러브의 번역어예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연애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같은 거를 일본식으로는 연애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던 대사이고 한데 뭐 연애나 한번 할까 뭐 이런 게 자주 나왔던 대사입니다. 원래 요건 그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애란 말은 이게 수입산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한 1912년 3년경에 들어옵니다. 그때 번안 소설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원래 우리한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들어온 다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조선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연애라는 거는 그 양반하고 기생 사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예외가 있었는데 이제 부부간에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예외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막 곡진한 편지를 쓰고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특이 사례에서 문집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몇 상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몇 상 안 돼요. 왜냐면 다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집안끼리 계산에 의해서 결혼한 거기 때문에 그건 감정과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얼굴도 못 보고 정혼한 사이에서 결혼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소개로 결혼한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혼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뒤늦게 이게 혼외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애는 원래 그런 종류예요. 결혼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짝이 안 맞습니다. 이게
장르적으로 보면 이제 로망스하고 소설하고 전혀 다른 장르인데 그 다른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둘을 결합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객이 정도돼 가지고 정략 결혼이 욕을 먹어요. 이게 표준이 이제 연애 결혼 쪽으로 가가지고 원래 이게 표준이어가지고 이제 연애 결혼이라는 건 원래 다 스캔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요즘 바뀌어가지고 이게 표준적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돼서 이런 게 비난받는데 그래도 이제 꿋꿋이 모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가령 그 재벌가는 다 정략 결혼하잖아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결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하고 예전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연애, 사랑의 감정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 아주 특이한 발상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근데 이제 문화 상품으로 이제 약간 널리 퍼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 정신 차렸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가 좀 생각이 발라서 이걸 따집니다, 항상. 직업이 있는지, 집에 건물이 있는지, 이거 보고 결혼. 예전에 뭐 그 서로 좋아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이미 조금 지나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이 조금 특이한 작품입니다. 안나 까레니나만 하더라도 안나가 까레니나가 왜 결혼한 건가요? 이 귀족이어서 그래. 이것도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브론스키와 뒤늦게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여기 그 기차역에 도착하는 장면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나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이제 SOS를 친 거죠. 이게 아내하고 여기 스티바가 이제 그 비난 받을 만한데 아이들 가정교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집에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집 밖에서라면 몰라도 집안에서 이런 건 조금 에티켓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몰래하면 그래도 조금 정상 참작이 되는데 들켜가지고 이게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돌리가 이제 다른 건 봐주겠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가정교사하고 바람 피는 건 더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짐 쌉니다. 짐 싸고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여기 시작부터 이제 재밌는데 스티바가 거실에서 자요. 이건 우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실에서 자면서도 저 술집 가는 꿈을 꿔요. 이게 톨스토이식의 리얼리즘입니다. 뭐 참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깨어나고서도 그때 그 기분 좋은 꿈이었다고. 술집에서 이제 막 신나게 즐겼던 그런 꿈을 꾸면서 다시 그 조금 아쉬워요. 이게 중간에 깨가지고 그런 위인입니다. 그런 위인인데 사태가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여동생의 도움을 청해서 이제 안나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브론스키는 자기 어머니 마중나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안나가 등장할 때는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여기 세루자 엄마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론스키 엄마하고 만나서 각자 엄마니까, 나이 차이는 나지만 이제 각자 엄마니까 이제 엄마로서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아들 자랑으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착해서는 이제 안나는 오빠를 만나고 이제 브론스키의 어머니는 이제 아들 브론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브론스키가 이제 엄마를 마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객차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때 눈빛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이 브론스키의 장점인데 눈썰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번에 알아봅니다. 이거는 거의 업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론스키가 이제 그런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업자는 이제 여기도 경험이 필요한데 어디 무도회장 갔을 때 한번 쭉 훑어보고 이제 몇 명이 쓸만한지를 바로 캐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고 여기 2명이네 뭐 이렇게 이게 눈썰미예요. 아니, 소설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브론스키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한 번 보게 바로 이렇게 간파가 되는지. 뭘 간파하냐면은 안나의 귀부인이에요. 그 까라니니 그 정부 고관입니다.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지위도 높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 예전의 모델은 그래서 나이가 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안 나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기대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그 예전에 그 아주 이상한 그 영화나 소설들이 있는데 그 남자 고시생 뒷바라지 하는 그 어이없는 영화이고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니 다 패스하고 그다음에 고금장 좀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되잖아요. 왜 고시생을 또 장래도 불투명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또 뒷바라지하면 또 나중에 배신해요. 그 모든 스토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 어이없는 영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게 그런 스토리는 또 이 여자가 또 술집 알바해가면서 호스티스로 이제 그 남자를 이제 출세시키는데 이제 남자가 배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소설 좀 읽으면 이게 좀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러니까 까레님 같은 남자랑 하는 겁니다.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옵션이어가지고 뭐 필수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데 브론스키가 바로 이 안나에게 뭔가 생기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걸 이렇게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감추고 있는데 이게 삐져 나오는 겁니다. 안나의 생기가. 그러니까 이 안나는 조금 특별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여성 독자가 안나 이겠거니 하시면 곤란하고 이게 아주 예외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안나가 여기 브론스키와의 사이에 딸 안나를, 이름도 안나입니다.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산용열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의사들이 다 죽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돼요. 10중 8구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나는 이제 10에 하나 둘입니다. 그렇잖아요. 산술적으로. 조금 그게 안나의 특별한 어떤 자질인데 생기가 두 몫의 생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안나의 어떤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까레닌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이걸 드러내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감춰야 됩니다. 감춰야 되는데 약간 방심한 면도 있는지 이제 페테르부르크에 있다가 이 모스크바로 와서는 이 감춰져 있던 생기가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이 브론스키가 눈썰미로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거기에 그 브론스키가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0살의 아이까지도 유부녀인데, 근데 나중에 무도회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20살로 보인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다고 하면 이제 전혀 문제가 아주 도덕적인 작품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여야 됩니다. 서로가 고민의 여지가 없게끔. 근데 나이보다 젊어 보이면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키티보다도 매력적인 걸로. 키치는 이제 18살이고, 여기 키치 데뷔 무도회입니다. 데뷔 무도회에서 이제, 여기 그 전에 브론스키가 이제 이야기의 전사인데, 이 집안에, 이 시체를 바치기 이 집안인데, 여기 이제 맨큰 언니가 돌립니다. 여기 딸 셋이 줄줄이 있는데, 돌리, 그 다음, 나탈리, 그 다음에 키치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이 집안에 이제 단골 구혼자가 레빈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골 지주이고 귀족이고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사교계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시골 구석에 좀 처박혀 있는 좀 괴짜입니다. 괴짜 지주인데 그 적당히 때가 되면 한 번씩 올라와서 총론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타이밍을 놓치요. 올라왔던 이제 스티브하고 친구입니다. 스티브하고 친구인데 돌리가 이제 첫째 딸이 스티브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또 내려가요. 내려갔다 또 올라오니까 이제 둘째 딸이 시집 갔어요. 다시 내려가요. 그러다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청혼해 보겠다 올라와서 이제 그러니까 키치가 있는데 하나 남았어요. 이게 키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세 딸 중 하나 남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브론스키가 이제 경쟁자로 등장한 겁니다. 근데 브론스키가 이거 키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브론스키가 더 이제 마땅한 상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나이 차이도 좀 있고요. 레빈은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나이가 조금 더 되고 그 다음에 시골 여기는 굉장히 세련된 그 사교계의 그 훈남입니다. 이 브론스키는
근데 레빈 같은 경우는 시골에 내려가서 자기 이제 영지에서 농부들하고 똑같이 농사짓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른 지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농민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지주는 왜 저러나 다 이상하게 생각해. 여기 이제 시체를 바치기 집안의 아버지는 레빈을 조금 좋게 봐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키치 자신은 이상한 지주이고 브론스키한테 좀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론스키가 이제 몇 번 이 집안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건 대충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곧 청혼하겠다는 어떤 사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적당한 이제 타이밍과 장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키치의 데뷔 무도회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데뷔 무도회를 망치는 게 이제 안나입니다. 안나가 정숙한 아름다움으로. 안나는 여기 그냥 검은색 빌로우든가 이게 아주 단출한 심플한 그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무도회. 그래도 이 시선을 이렇게 모으게 돼요. 그리고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도회 내내 브론스키가 안나하고 춤을 추게 돼요. 키치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안나도 그걸 의식합니다. 키치가 이걸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이게 톨스토이의 정확한 심리 묘사인데 거기에서 승리감을 맛봅니다. 아니 아무리 그 여기 사돈댁이죠. 그러니까 올케 집안이니까 사돈댁인데 그래도 이때는 이제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브론스키의 어떤 관심을 자기가 이제 빼앗아 왔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감을 이렇게 좀 만끽합니다. 근데 무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약간 미안해가지고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이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갑니다. 이게 초반 설정인데, 근데 돌아가는 와중에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만에 처음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두고 온 것도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들뜬 기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그 매력적인 훈남으로부터 이런 이제 말하는 대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그 이제 진정시켜야 돼요. 진정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찬바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차 중간역에서 내려가서 이제 바람을 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누군가가 오고 있어요. 이 장면 정확하게 보면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압니다. 누군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측하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근데 누군가 오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알아보게 돼. 아니나 다를까 브론스키가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브론스키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 고백이나 마찬가지인데 안나는 그때 생각하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브론스키를 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 운명이 결정됐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이건 더 큰 시험이구나 해서 좀 극복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포기합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이거는 불가피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브론스키하고의 정보 관계가 됩니다. 이게 운명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고 나니까 이제 기차역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남편 까레닌이 마중 나오는데, 그러니까 까레닌이 뭐 할 일은 하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쁘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바빠도 나옵니다. 근데 대본에 이 안나가 남편 귀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이게 10년간 같이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상해지나요? 톨스토이가 대단히 그 고수의 솜씨를 보여주는데 이건 남편 귀가 달라졌을 리는 없고 안나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세계를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 그걸 보여줍니다. 남편 귀도 귀까지 흉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진 않겠죠. 보고 싶진 않겠죠. 귀마저도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 암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브론스키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뭘 보여주느냐면 이 결혼하고 이건 다 정략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랑은 이제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안 되면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취미 생활도 있고 봉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어떤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감시 활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보기로 맘먹으면 얼마든지 바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작품의 설정은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대상 만났을 때 안나의 어떤 선택이기도 한데,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고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넘어간 이후에는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브론스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설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톨스토이 자신은 부정적이었어요. 이런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안나가 이제 기차에 그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결말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런 식의 그 개인적인 선택, 그리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이 안나의 선택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회의적이고 또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엔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엔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 정체성이 요즘에 이제 트렌디한 그런 경향인데,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그러니까 성적 자아 혹은 성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 핵심이 그 어떤 성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적 정체성이 있다고 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권리를 이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현대의 배경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성이기도 한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작품의 어떤 사회상, 가령 이제 농민 문제를 다룬다든가, 당시 러시아 사회 여러 이제 제도적인 불합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의 실감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테마 자체는 지금 상황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여전히 읽히는 이유라고도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그게 제가 만나본 독자들에 따르면은 젊어서 읽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조금 연배가 돼서 특히 이제 결혼 몇 년 차 읽어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더라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이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조금 생긴 이후에 이 작품이 좀 다르게 읽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역전돼 있죠.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생각하고는 좀 반대되는데, 이렇게 역전돼 있기 때문에 이 모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걸로. 그래서 이제 안나의 이런 선택, 자살이라는 결말에 대해서 이제 불만스러워하는 독자들도 좀 많이 있어요. 다른 결말은 가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당시 시대적 제약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톨스토이의 어떤 결혼관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문제의식은, 이 결혼이란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어떤 판단 능력 같은 건데, 이성의 통제력 같은 건데, 그것이 욕망과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서 요 문제를 다룹니다. 톨스토이는 소설이란 장르는 만약에 소설이란 장르가 이제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뭔가 삶의 중요한 어떤 지침이나 조언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둘이 갈등하고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화해와 통합이, 이 이성과 그러니까 욕망이 이게 제도화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위선적인 삶을 선택할 때만. 여기 안나와 대비되는 이제 사교계의 귀부인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다 각자의 정보가 있어요. 다만 내놓고 정직하게 고백하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결혼 생활의 두 지주라고 해서 이제 매춘과 난교가 있다고 엥겔스가 그렇게 이제 지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의 세트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유지하게끔, 지탱하게끔 해줍니다. 안나의 경우는 무슨 문제? 근데 여기 문제는 이제 진실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수단적인 그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 생각해요. 까레닌도 사랑하고 브론스키도 사랑하고. 안나가 브론스키하고 처음 육체의 관계를 가진 다음에 꾸는 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악몽으로 나오는데 저 영화에서 제일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영화 장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집어넣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안나의 꿈에서는 두 알렉세이가 여기 남편도 알렉세이 까레닌이고 그 다음에 이 브론스키도 알렉세이 브론스키입니다. 이 두 알렉세이가 둘 다 남편이에요. 꿈에서는. 그래서 장면은 조금 그런데 둘 다 애무를 합니다. 안나한테. 이것 때문에 영화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1처 2부 이게 허용된다면 고민할 거 없이 이제 반드시 양자택일 필요는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뭐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두 남편을 둘 수도 있다. 법이라는 게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별 사정이 다 다를 텐데 그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두 남편이 필요해. 모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두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각자 또 그런 처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 허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그 이제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연인으로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개를 해요. 각자가. 여기도 보면 이게 뭐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이게 남편 까레닌한테 이제 경마에서의 사고 이후에 고백하잖아요. 브론스키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공개된 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안나식 폴리아모리입니다. 이게 이제 다자연애라는 뜻입니다.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결혼 생활은 유지하되 각자의 정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규칙이 복잡해요. 예. 왜 정부가 또 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1정부, 뭐 제2정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간 낭비도 좀 필요합니다. 생일 때 누구랑 같이 저녁 먹어야 되는가? 저녁은 몇 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은 복잡해요. 놀라운 건 복잡한데도 그거 다 계산합니다. 지침서도 나와 있어요. 폴리아모르 수칙해가지고 이렇게 지침서들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꽤 유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왜 이런 게 유행하냐면 이제 미국이 좀 보수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유럽 같으면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미국은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보수적인데 자기 욕망을 숨기거나 억압하는 거는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유지하되 각자의 감정 생활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게 이제 시간 정해가지고 이제 정부와의 데이트 시간이 따로 있어요. 정부를 집에 초대하는 시간이 되면 이제 남편이 좀 나가줘야 됩니다. 아내 권리기 때문에 또 남편이 정부와 만날 때는 아내도 좀 나가주고 이렇게 서로 편의를 좀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 또 동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동성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기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복잡함을 감수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추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갖고 여러 이제 제한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나의 경우도 그러니까 허황된 건 아니에요. 두 남자 결혼했다면은 뭐 이 골치 아픈 내용, 그러니까 고민할 거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 꿈이 안나에게는 악몽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두 남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요. 안나가 이제 까레닌한테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데 까레닌이 처음에 계속 미적거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안나도 이 아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르자의 양육권 문제인데 지금 재판하더라도 남편한테 있을 거예요. 양육권은. 왜냐면 이제 또 이 결혼에 대한 좀 책임이 이 파탄 책임이 안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까레닌이 이제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 그 지위와 경제적인 부가 있기 때문에 영향권이 남편한테 있을 텐데 안나의 문제는 세르자를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들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뒷얘기긴 한데 안나가 브론스키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건 아들 세르자입니다. 남편 까레닌이 아니고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얘기하는데 남편하고 브론스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아들 세르자하고 그 다음에 이 브론스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제 순위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현실에서 러시아 이 현실에서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러시아 사교계에서 차츰차츰 이제 안나가 이렇게 따돌림 받게 됩니다. 브론스키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앞서 딸을 낳은 다음에 이제 산용열로 이렇게 죽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거의 이제 열에 하나 살아날까 말까 한 케이스인데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서는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안 나가는 얘기가 인상적인데 남편한테 이렇게 사죄를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고자질을 하는데 자기 안에 또 다른 안나가 있다. 그리고 그 안나가 브론스키를 좋아한다고. 이게 이제 대충 들으면 헛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안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안나 안에 또 다른 안나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두 명의 안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안나 1이 있고 안나 2가 있는 걸로 안나 1은 남편에게 충실하고자 하지만 안나 2는 이제 정부 브론스키와의 사랑에 빠진 걸로 문제는 안나에게도 이게 잘 통합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자아가 그런데 살아난 이후에는 이제 사죄하고 여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영화에서 이게 또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게 전 유감입니다. 브론스키가 등장하게 되는데 안나가 죽어간다고 들어가지고 자기의 딸까지 낳았고 자기는 원래는 생부자네.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까레닌이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리고 안나가 죽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원래 나설 때는 아니지만 이제 브론스키가 찾아옵니다. 3자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어색한 장면인가에 대해서 브론스키가 이제 좀 창피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쭈뼛쭈뼛 등장하는데 안나가 손 치우게 하라고 레빈 남편 까레닌한테 저 사람 손 치우게 하라고 그리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레닌이 이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자기 아내 정부인 이제 브론스키를 용서하는데 눈물은 왜 흘리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 감격해서 자기가 성자인 것 같아서.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막 이렇게 감동하는 겁니다. 왜냐면 성자 모드잖아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수준이잖아요. 아내 정부를 용서하는 거니까 잠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는데 안나가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브론스키하고 신혼여행 떠납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작품에서 보면은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안나는 모든 게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러시아에서는 이제 사격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브론스키와 좀 편안하게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나가 그 장면 묘사 정확하게 됐는데 브론스키가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브론스키가 갑자기 멋있어진 게 아니고 안나의 애정이 그만큼 그러니까 좀 흘러 넘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비는 상당히 무료한 생활을 하게 돼요. 이탈리아에서 아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회적 삶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는 이 안나의 정부, 안나의 남자 역할밖에 없어요. 근데 브론스키는 이게 문제되는 게 안나는 이제 두 명 몫의 생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나의 사랑에 대해서 이 기브앤테이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려면은 두 몫의 사랑을 해야 돼요. 안나는 아까 안나의 두 남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브론스키하고 이제 세르자하고 아들 세르자하고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게 가능했어요. 이게 한국 영화에서 보면 보통 바람 나면은 이제 아이가 안중에 없어요. 아이 밥도 안 주고 이제 바빠가지고 외출하고 그러는데
안나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두 몫의 그 사랑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배가 돼요. 이걸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명 몫의 열정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선택이 좀 편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둘 다 포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르저 없이 이제 브론스키하고만 있게 되니까 안나가 이제 아들 몫에게 돌아갈 사랑까지도 브론스키에게 쏟아붓게 되니까 그건 이제 2인분이잖아요. 브론스키가 그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브론스키도 딱 한 게 그건 평범한 남자예요. 1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브론스키 나름대로는 안나를 열심히 사랑하지만 안나는 자기가 받은 거에 비하면 뭔가 불충분합니다. 이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브론스키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해. 예전처럼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독자 입장에서 착각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안나가 이제 세르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나는 그냥 두 남자가 있어야 되는 그 여자로 보입니다. 이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이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쏟아 부은 만큼 되돌려 받지 못하니까 뭔가 그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브론스키가 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질투하게 되는데 왜냐면 브론스키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사교계의 남자로서 그 이제 귀족으로서 이제 공직에서 일도 해야 되고 이 나름대로 공사다망해요. 그런데 안나는 사회적 삶이라는 게 완전 봉쇄돼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사랑이 브론스키에게만 쏠리게 되는데 브론스키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그 갈등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안나가 질투하게 되고 그 때문에 브론스키의 변심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7부 끝에서의 자살은 좀 우발적입니다. 작품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작심하고 이렇게 집을 나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 나절에 이제 브론스키와의 좀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브론스키하고 이제 계속 전부를 보내서 이렇게 돌아오라 독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브론스키한테 가려고도 생각해요.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그러니까 좀 배회합니다. 배회하다가 이 마지막 날의 선택인데 올켄 돌리한테 가보려고 해요. 돌리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때는 좀 수다로 이렇게 좀 풀 수도 있는데 돌리를 찾아갔는데 거기 키치가 이제 아들 낳고 거기 와 있었어요. 키치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또 배회하다가 기차역까지 가게 됩니다. 기차역에서 이제 브론스키하고 처음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 만나던 날 이제 사고로 인부가 죽었던 걸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건 아주 우발적인 어떤 선택이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차 사고와 함께 시작된 인연이기 때문에 기차역에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둘의 어떤 사랑을 보존하는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안나로서는 이 자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톨스토이에게서 자살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른 작가들마다 다 다릅니다. 자살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른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는 이제 자살은 모두 작가의 응징입니다. 작가의 눈밖에 난 인물들은 다 자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약간 편의적이기도 합니다. 골치 아픈 인물들은 다 자살합니다. 죄와벌에서 스비드리갈로프도 자살하고 그 다음에 까랑마스크의 형제들에서 스메르자코프도 자살하고 앙령에서 스타브로긴도 자살하고 이렇게 다 자살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근데 톨스토이 작품에서는 자살은 도덕적 인물만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브론스키는 자살에 실패해요. 작품에서 보면 브론스키가 이제 여기 남편 까레닌까지 만나고 온 그 이후에 창피 때문에 수모감 때문에 자살 시도하는데 실패합니다. 권총으로 왜 실패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옆구리를 잘못 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옆구리를 쏘는지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톨스토이가 이 인물은 급이 있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는 급이 안 돼요. 그래서 자살 못하게 합니다. 안나는 자살하는데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이건 랭킹이 좀 있기 때문에 위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그러니까 안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심지어 까레닌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안나는 키라 나이틀리 버전의 영화에서는 그 남편이 좀 미화되어 있어요. 그건
톨스토이 초고가 그래요. 안나 까린이나 초고 아이디어가 그런데 남편이 긍정적이고 까렌이 긍정적이고 안나 부정적인 인물로 설정돼 있다가 최종판에서 바꿉니다. 안나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톨스토이 기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빈 같은 인물이 이제 톨스토이 대변격 인물인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나의 자살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작품 묘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멱을 감기 위해서 이게 그 물에 뛰어든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기차에 뛰어듭니다.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장면이 그렇게 묘사된 소설은 없다고 생각해요. 톨스토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차에 몸을 던지는데 멱을 감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 것처럼.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물에 뛰어들 때. 이게 적어도 어떤 해방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욕망과 육체의 어떤 구속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는,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의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지게 됩니다. 이게 7부예요. 7부이고 8부 이야기가 아직 더 있어요. 이게 레빈 이야기입니다. 안나가 죽은 다음에 이게 더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교차가 돼요. 안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소설이 종결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영화들은 다 여기서 끝났어요. 레빈은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안나가 자살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걸로. 자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이 레빈이 얼마나 멋쩍을지에 대해서. 나름 주인공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거 영화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안나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레빈은 이제 주로 들러리 정도밖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작 소설에서는 대등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으로서. 그래서 여기 이제 레빈 이야기인데, 레빈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작품의 애초 첫 문장에 따르면은 불행한 커플하고 그다음 행복한 커플을 대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 톨스토이가 좀 이상한 장면으로 이 작품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레빈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해온 인물인데 마지막에 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확실한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힌트는 찾게 됩니다. 그러고서 흡족해요. 그렇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료하고 의심할 나위 없는 유일한 표시는 계시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선의 법칙이다. 요 한 가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톨스토이적인 생각인데 신의 존재를 무엇이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게 선의 법칙 내지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선의 그 원리 혹은 또 이타적 본성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안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충동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뭐 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거나 바쁘니까 그냥 가자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쁘지만,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기에 따르면 이제 바쁘니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선의 의미예요?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신의 존재 증명이에요. 그게 톨스토이식의. 톨스토이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신이라고 생각해요. 단 이제 선한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나중에 후기 톨스토이의 어떤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을 위해서 살라는 게 톨스토이의 주장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설교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깨달음을 이제 어렴풋하게 레빈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이때 아내인 키치가 이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남편을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레빈과 눈이 마주치고는, 이게 아직도 신혼이기 때문에 이제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가 방금 미소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레빈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는 알고 있다. 아내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아내에게 이야기해볼까? 아니 그만둘까? 아니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키치가 말을 꺼냅니다. 이봐요 코스자, 당신을 심부름시켜서 안 됐지만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와줘요. 이거 일 시키려고 왔어요. 지금 한창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그걸 말해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잠자리 알아보고 오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방향이 안 맞잖아요.
아 좋아요 좋아 내가 가보겠어. 레빈이 일어나서 그녀에게 키스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속으로는 아니야 얘기할 필요는 없다. 좀 전까지 아내한테 얘기하기로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그러고서는 이것은 비밀이다. 나 한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중대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인 것이다. 이게 이상적인 부부인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말하지 않는 걸로 비밀로 하고 나만 비밀로 하자. 이 새로운 감정은 나를 변화시키지도 행복하게 만들지도 갑자기 밝게 해주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삶의 튼튼한 뿌리, 지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레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키티는 동반자는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 이 비밀은 레빈만 간직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톨스토이 부부가 그랬어요. 톨스토이 부부가 톨스토이하고 이제 아내 소피아하고 서로 사랑하긴 했지만 자녀가 13명이었어요. 사랑한 건 맞습니다. 누가 그 카운트까지 했는데 16번 임신을 했어요. 그 나중에 살아남은 아이 자녀가 8명입니다. 평생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피소드 보면 톨스토이가 맘먹고 가출했는데 그 아들 출산했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오고 그러게 됐어요. 그렇지만 서로 그 공유하지 못한 어떤 비밀이 있었다고 한 거. 그러니까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둘의 그 불화의 빌미가 되는데 톨스토이는 나중에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환원하려고 했어요. 무소유주의여가지고 자기 저작권도 자기 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도 다 사회 환원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아내하고 굉장히 심하게 많이 다투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툰 다음에 또 다 서로 일기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그 불화 증빙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일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연구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작품 하나도 안 썼어도 굉장히 좋은 연구거리입니다. 이제 그 19세기 불화 커플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 마지막에서 나는 이제야 내 삶은 내 온 삶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의 모든 순간은 이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나의 삶에 부여하는 의심할 나위 없는 선의 의미를 지니게 되리라. 그렇지만 이게 혼자만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맨 앞에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이게 행복한 가정의 사례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이제 비밀을 나누지 않는 게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 좀 이상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상한 결말이에요. 이 작품 이후에 톨스토이는 크루이체르 소나타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의 부정을 의심해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살해하는 남편이 등장하는데 결혼 생활의 모든 필연적인 결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후기 톨스토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활 같은 작품에 가서는 아예 새로운 결혼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이제 동지애적 결합 내지는 비유적으로는 백혈구적인 결합입니다. 적혈구는 안 됩니다. 적혈구는 이게 욕망, 이 성적 욕망이라든가 이것에 의한 결합은 안 돼요. 이 백혈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타적인 결합입니다. 동지애적인 결합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톨스토이의 그 이후의 그 어떤 생각이고 또 작품색입니다. 그 교차점에 있는 게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있어요. 여기 결혼의 행복부터 시작되는 이제 톨스토이 이제 전사입니다. 톨스토이가 결혼 전에 쓴 소설입니다. 가정의 행복 내지 결혼의 행복이라고 얘기되는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야기가 이제 전쟁과 평화를 거쳐서 전쟁과 평화에서도 이 결혼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에필로그에 가서 주로 이렇게 다뤄집니다. 피에르 베조프하고 나타샤의 그 결혼 생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기 안나 까레니나까지 여기 위기도 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것처럼 보였던 그런 소설입니다. 하지만 결말에 가서 톨스토이의 마음이 바뀌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결혼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읽으실지는 그냥 판단에 맡기겠습니다.